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혹시 안 들리시거나 화면 공유가 안 되는 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곧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많은 수능에 대해서 지난 월요일에는 일단 영어 과목에 대한 말씀 리뷰를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국어에 대해서 조금 국어 강진아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전반부에 제가 조금 전반적인 오늘 또 수능 점수가 나왔고 각종 기사들이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그 내용 조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강진아 선생님 모셔서 올해 국어는 왜 이랬을까 등등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말씀들 좀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나온 기사만 제가 한 10개 정도 추려봤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국영수무도 어려웠다. 근데 오늘 일단 저희가 국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국어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뭐 국어 표준 점수가 최고점이 16점, 작년 기준이겠죠? 16점이 올랐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그럼 이제 어려웠다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역대급으로 얘기하고 있는 2019년도 수능 국어와 동일한 점수다. 예. 표점이라는 게 그만큼 평균이 안 좋다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국어 관련해서는. 그리고 뭐 주요 얘기로는 국어 과목 만점자가 작년에 371명이었는데 올해는 64명으로 줄었다. 그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표점이 최고 140점만 넘어도 어려운 시험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50점이니까 엄청 어려웠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 기사에서 어쨌든 뭐 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애들이 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 이건 좀 온도 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전 과목 111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의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 국영수가 합쳐져 뭐 4만 몇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충족률 자체는 그렇게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일단 수시 지금 뭐 면접이라는 거 직원 좀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국어가 어려웠으니까 문과생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과 친구가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과생의 국어 성적이 문과보다 좋다. 그러니까 뭐 그냥 국어 영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과에 많기 때문에 뭐 역시 올해도 이과 친구가 할 수 있다. 뭐그 정도 얘기, 좀 전체적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얘기 좀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어 중심 얘기로 좀 가야 할 텐데 그럼 국어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역시 뭐 불국어, 뭐 불영어 얘기가 나왔을 때 불국어 얘기가 또 나왔고 불수능에서 불국어 표점 최고점이 올랐다는 얘기 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150점 만점 63은 뚝 떨어졌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런 얘기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얘기 좀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요 기사에서 조금 더 이제 아까와 다르게 추가되는 부분들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만 3등급 구분 점수는 지난해보다 1점 낮아져서 중위권 수험생 체감난은 비슷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니까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어렵겠지만 중위권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지 않았겠느냐. 체감 난이도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 이것도 조금 강제가 새끼 여쭤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1, 2, 3등급에서 좀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는가 같은 시험인데 그런 부분들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기사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우고 뭐 이 사진이 똑같아서 같은 기사 같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역시 네 이제 헤드라인 자체가 이렇게 달려 있죠. 역대급 난이도 기록한 국어. 뭐 표점만 봤을 때 2019년과는 대입 당락하의 변수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보면 뭐 국어쌤들 좋겠다. 이제 사교 입장에서는 국어로 애들이 학원 많이 다니지 않게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떨지 그런 것들도 한번 오늘 조금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들은 비교적인 겹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계속 그 얘기죠. 최고점에 150점 역대급 물수능은 2019년 동일했다. 나왔었고 16점 올랐다.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수학보다 한 2점 정도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평가원에 따르면 1등급 안에서도 자, 요 추가 정보입니다. 최고점과 등급 구분이 그러니까 1등 같은 1등급인데 등급은 150점과 133점으로 굉장히 벌어진다. 그러니까 1등급 맞았다고 또 마냥 좋아할 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맞았느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한두 개 차이가 되게 클 수도 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김원종 대성학원 입시 전략실장은 예년에 비해
좀 키울까요? 좀 글씨가 작은가? 네, 좀 키워볼게요. 이걸로 키워야 되죠. 아, 이건 안 돼요. 김원중 실장은 표준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요거 휴대폰을 보시는 분은 작을 수도 있어서 2024년에는 대입에서 국어가 굉장히 클 것이다. 뭐 수능도 역시 어려웠다. 이 정도 높은 거니까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넘어가면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난이도 조절한 실패에는 역대급 불수능이다. 마찬가지로 국어 얘기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뭐 N수생이 생각보다 못 봤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여쭤보기로 하죠. 선생님께 정말 그랬는지 그런 얘기들 나와 있고요. 다음 좀 지저분해서 지우고 갈까요? 네.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국어 만점이 역대 두 번째로 적다. 64명이라 그랬나요? 그 부분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요 표를 좀 하나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음, 근데 아까 그 얘기였죠. 최고점은 150점인데 같은 일등 130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였고 그 3등급을 가르는 점수는 오히려 작년보다 좀 낮아진 감이 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네, 여기서는 아마 이제 저희가 웬만한 내용들은 이제 국어 관련 내용들은 조금 짚어본 것 같긴 한데 뭐 이 결과죠. 킬러 없이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문학 주제 심혈을 기울였다. 뭐 그냥 이 통계로만 보면 변별력이 높아진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제 여기서는 이만기 네, 뭐다 아는 분이죠. 수험생들이 준 킬러 문항을 푸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시간 부족을 느꼈을 것이다. 하는 얘기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오늘 얘기할 것 같은데 킬러 문항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뭐 사교육 경감 효과는 없을 것이다. 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어요. 다음 기사가 보겠습니다. 아, 요 친구 이제 얘기인데 이건 키울까요? 이 기사가 조금 작네요. 아, 그래서 이제 유일한 이번 만점자, 물론 표점 1등은 좀 따로 있죠. 과목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국어 골목한 지문이 가장 어려웠다. 이 지문이 뭐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정진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지금 보시면 요 인터뷰인가요? 어딘가에 제가 다른 인터뷰에 나온 것 같은데 음, 일단 뭐 출제 경향이 바뀐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자기는 오히려 기출문제 위주로 더 열심히 공부했다는 얘기가 하나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 이제 국어 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현장 국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요. 다음 네, 이건 이제 좀 엇갈리는 얘기가 양쪽이 나오죠. 이건 제가 키워볼게요. 그래서 이건 이제 출제 당국의 얘기입니다. 난도 부분은 좀 더 살필 부분이다. 킬러 문항을 배제한 변별력을 확보했다. 수생 수능 얘기 나왔었고 국어에 대해선 19년에 비해서 준한다. 1점 내려갔다. 중상위층 3등급 권위에서 예년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이어 2019년도에는 독서 지문 등 여기 이제 유명한 지문 몇 개 있죠. 어려운 지문 근데 이번 수능에서는 철저히 그런 문항을 배제했다. 네, 이것도 정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런 이제 교육 당국의 입장이 있고요. 근데 또 이제 평가들은 좀 엇갈릴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화일보 기사인데 자극적인 사실상 킬러 있었다. 이 경복고 학생들에게서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9월 모의사와 연계가 떨어져 새로운 시험을 보는 느낌이었고 성적이 떨어졌다. 킬러 문항이 없다는 실제로 있었다. 영어 어려웠다는 얘기는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했었고요. 9월 모의고사 비교했을 때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 뭐 어떤 과목인지 모르겠는데 국어는 어땠는지 좀 한번 봐야겠죠. 여기 도 기출문제 위주로 풀면 뭔가 좀 좋아졌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엇갈린 평가가 역시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로 가보면 이제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뭐 역시 국어 얘기하면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그 언론사 성향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데서는 네, 이게 정상이다. 문화일본 또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좀 엇갈리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이런 결과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수시 탈락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과목별로 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전체적인 통계를 보는 건 아닌데 이제 면접이나 논술이나 이런 데 최저 맞춘 거 좀 따져보면 이제 뭐 삼합 몇, 사합 몇 이런 것들은 애들이 오히려 여러 과목이 이제 어쨌든 좀 조정이 되다 보니까 맞춘 것 같은데 특정 과목이 1이나 2가 나와야 되는 경우에는 좀 못 맞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개별 차이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좀 이거 전부 오늘자 기사들입니다. 오늘자 기사들을 통해서 이제 수능 성적과 국어 과목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네, 강진아 선생님께서 이러한 미디어와 어떤 반응들에 대해서 좀 같이 짚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진아 선생님 시작해 주실까요? 이거 제가 켜드려야 되나? 네, 화면 나오고요.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강진아입니다. 제가 공유를 풀까요? 그쪽에서 공유하시겠어요? 일단은 요거 기사 아, 기사들을 저기 보고 국장님 예, 여쭤보시는 부분 답변하고 이렇게 그리고 예, 화면 틀어서 올해 수능 분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지우고 그러면 뭐 다시 어차피 한 번 쭉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단 총평 국어 올해 수능 국어는 어땠나요? 일선에서 가르치신 입장에서 보시기에. 9월이랑 출제 유형은 비슷했고요. 그리고 킬러 문항 없앴다. 킬러 문항 없애겠다라는 뭐 정부 약속 지켰고요. 네. 그리고 근데 9월 달보다 9월 달보다 좀 정답이랑 오답이랑 격차가 적고 그러니까 한 개가 눈에 정답으로 확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5문제 정도가 애들 좀 난해하게 9월보다 더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이렇게 평균이 낮아지는 것으로 예,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학생들 반응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학생들 뭐 인터뷰 내용 좀 있었잖아요. 뭐 정복국어라고 나오긴 예, 했지만 예. 그러면 이제 필러 문항이 있었다라는 거 그냥 이건 아이들이 체감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거 뭐? 그러니까 이제 킬러랑 준킬러랑 네. 이거를 좀 삐딱한 시각에서 보면은 여기 말장난인데요. 이게 네. 어디까지가 준킬러다, 어디까지가 킬러다, 음, 이게 너무 애매하잖아요. 음, 그런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킬러라는 부분은 그냥 뭐 정부의 입장이랑 똑같이 공부를 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서 맞출 수가 없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문제만 가지고 아이들이 1시간을 고민을 했을 때 푸는 학생들이 현저히 적은 그냥 음, 이런 문제들을 킬러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음, 준 킬러 문제는 풀 수는 있습니다. 풀 수는 있는데 정보가 어떤 딱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뽑히는 게 아니라 음, 글을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음,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준킬러다. 그러니까 음, 킬러는 그냥 학생들이 풀 수 없는 문제. 뭐 음, 다시 태어나야 되는 문제. 음, 그리고 준킬러는 그래도 공부를 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요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네. 어디까지가 킬러고 어디까지냐 준킬러냐 나누는 부분은 학생이 공부를 해서 자신의 국어 실력을 높여서 그래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준킬러고 그렇지 못하고 학생의 어떤 유전자에 좌지우지 되는 문제들이 킬러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킬러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비문학을 보면은 어떤 막 어 복잡한 그래프나 막 어떤 그림 같은 것이 없어요. 9월 달부터 계속 없기 때문에 예, 그냥 공부를 하면 다 맞출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이 정확해야 되겠죠. 전국에서 이렇게 만점자가 100명도 안 됐다는 거는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대폭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몇 가지 기사로 좀 적고 가보면 일단 작년하고 비교한 결과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이제 16점이나 표점이 올라갔다. 뭐이 정도 올라갈 거는 예상하고는 비슷하게 나온 결과인가요? 선생님들 보셨어요? 예, 예상 비슷하게 나오고 있었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2019년도 음, 학생들 봤었던 수능이 지금 요 한 150점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이렇게 80점 중반대 정도 이렇게 포진하게 되면은 표점이 만점자가 150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음,
예상했던 거랑 비슷하게 나왔었고, 그러니까 그 시험 당일날 프로 선생님들끼리 보셨을 때도 올해는 진짜 어렵다라는 좀 공감대가 있었던 거군요. 역대급이다. 이게 딱 2019년도 수능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다만 2019년도 수능은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못 맞추는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어요. 예, 두 음,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고, 네. 예, 시간 오래 걸리면서 글 부분 한 부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글을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2019년도에 비해서 다섯 문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아, 결국 그 다섯 문제를 그래서 몇 개나 맞췄냐가 관건이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4.4.7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3등급 구분 점수는 오히려 1점 내려갔다. 이거는 무슨 의미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요즘 S2가 유행이죠. 그래서 사이언스 2가 뭐 같은 경우에 뭐 50점 만점을 갖다 맞으면은 이제 표준 점수를 90점에서 100점 가까이가 획득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걔네들 3등급 획득을 해도 물 1 선택하는 1등급보다 물 2 선택하는 3등급이 높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음, 국어는 왜 지금 이렇게 1등급에 대한 내지는 만점에 대한 표점은 대폭 높아졌는데 3등급은 이러냐면요. 국어 45문제 중에서 25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거든요. 예, 음, 예. 모의고사 한 번도 풀어본 적도 없고, 뭐 EBS도 풀지도 않고, 한국인이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반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3등급의 표점은 어렵게 나오나 쉽게 나오나 비슷합니다. 아, 매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3등급은 언제나 비슷하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표준 점수로 나와 있는데 원점수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한 뭐 절반 정도 맞춘 건가요? 예, 예. 저기 지금 116점 표준 점수면요. 네, 학생이 60점 정도 획득한 겁니다. 60점 정도 들어갔다. 예. 고집들. 이거는 그러니까 매년 어차피 나오는 거고 뭐 올해만에 특이한 현상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이제 소장님이랑 말씀 나누면서 학부모님 말씀 나누면서 정부가 그래도 자신의 이야기를 지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요렇게까지 표점을 높게 잡으려고 했었던 건 아닙니다. 이러면 또 뭐 역대급 불수능이다, 뭐 사교육 줄이는데 무슨 효과가 있냐 이런 불만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한 140점 정도 만점자가 획득하게 되면 그러면 가장 욕을 적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등급이 이렇게 돼서 막 불수능이고 이러면은 사교육 너무 이렇게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자기 방어 기제로 3등급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매년 115점 내외였습니다. 이 친구 얘기가 한 두 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저 네. 지문은 이따가 좀 우리 문제 넘어가서 같이 보기로 하고요. 네네. 골목안을 이 학생이 전국 1등한 학생이 왜 골목안을 어려워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요 기사가 제가 딴 기사에서 봤는데 기출문제 위주로 준비를 했다. 오히려 정부가 뭔가 출제 기조를 바꾼다고 해서 그럼 그거는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전략적으로는 별로였을까요? 다시 한번 어떤 부분이 이 전략적으로 친구가 오히려 기출문제 위주로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수능 예, 기출 예. 위주로. 그럼 그거는 예. 근데 이 학생은 지금 얘기하는 게 내신이 최상위권은 아니었지만 모의고사에선 상위권을 유지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국어 실력에 대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국어 실력이 단단하지 않은 학생은 이제 EBS가 연계된 변형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좋고요. 이 응용력이 떨어지니까 최대한 어떤 아는 작품이 좀 많이 나오는 쪽으로 접수를 획득해야 되잖아요. 이 네, 학생은 지금 학창 시절 때부터 국어를 잘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음, EBS가 딱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오래된 기출 문제들로 해도 효과를 거뒀겠죠. 음, 그리고 지금 요 학생이 가운데 기사를 보면 이게 킬러 문행인지 신경 쓸 틈이 없어서 잘 못 느끼고 시간 관리에 집중했다. 이거 1등 하는 학생이고요. 학생이 80분 동안 이건 킬러야, 이건 중킬러야, 이거는 노멀이야. 어떻게 신경을 써요? 자꾸 기사거리를 만드는 거죠. 예, 저 예. 빨리빨리 근데 풀어야지 일단. 예, 예, 시간 관리 신경 써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음, 하나 남았던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뭐 기사 중에 있었는데, 이제 요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 사교육 의존도가 커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올해가 표점이 130점이었어요. 역대급 물수능입니다. 그냥 100점을 맞아야지 1등급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아이들이 학원 안 다닐까요?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크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상태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대평가고요. 상대평가고, 그리고 학생이 이건 공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머리가 좋은 학생들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좀 없앴고, 근데 다만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것이 학생들 국어 성적을 제대로 테스트하는데 맞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올해 시험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객관식 어차피 플러스 2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정석으로 글을 이해를 하고 푸는 학생이 획득하는 점수도 플러스 2, 3. 음, 예, 요령과 기술, 테크닉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학생도 2, 3. 음, 그러면 테크닉으로 풀어나는 학생과 정석으로 학원 다니지 않고 글을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푸는 학생의 차이점은 시간에서 오거든요. 음, 기술적으로 풀어내면 뭐 문제당 뭐 몇 초씩이 줄어들게 되겠죠. 몇 초 내진 1, 2분이 줄어들게 되고 이게 45문제 쌓이면 대단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문의 난이도와 문제의 난이도 적절했다. 발표 그대로다. 하지만 지금 이것을 그냥 학원을 다니지 않고 자습한 학생들이 과연 이 16페이지 꽉 찬 45문항을 80분 안에 마킹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거 처음부터 불가능한 설정이었거든요. 학생들은 좀 슈퍼맨이 돼야 되잖아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데 이거 좀 정신 나간 소리거든요. 빠르게 풀다 보면 오답이 나올 거고 정확하게 풀다 보면 느릴 건데 저는 그러니까 요 정도 난이도면 한 5분 정도 시간을 더 줬었으면 학원 다닌 학생들과 학원에 의존하지 않은 학생들의 격차가 더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뭐 불수능, 물수능 저 저기 저는 그냥 한결같은 계속 모습으로 살아왔거든요. 15년간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살아왔는데 물수능일 때 저의 학생 수와 불수능일 때 학생 수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을 과연 쉽게 나온다라고 해서 아이들의 학원을 안 다닐 것이냐, 그리고 어렵게 나온다라고 해서 뭐 학원을 뭐 두 개, 세 개를 다닐 것이냐, 어차피 24시간 정해져 있고 아이들 학교 생활해야 되고 학원 생활해야 되는 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불수능과 물수능이 사교육과는 밀접한 관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전체적인 현재 교육부의 방향은 예, 찬성합니다. 예, 학생이 공부를 하면 풀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문제들로 이번 수능 국어는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시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시간, 학생이 5분이 부족한 학생, 10분이 부족한 학생, 이런 학생들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예, 내년 아이들 교습의 가장 큰 목표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사들 리뷰는 한번 쭉 본 것 같고요. 그러면 선생님, 그 문제지들 좀 보면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문제들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풀겠습니다. 예, 올해 수능입니다. 올해 수능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혼자 서 자습을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글을 다 읽죠. 다 읽고 이렇게 푸는데 이렇게 이제 16쪽을 다 진행을 하게 되면 국어 능력이 아주 우수한, 독해력, 속독력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만 이렇게 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한테 지도를 할 때 주로 이 앞에 있는 독서 지문은 무조건 세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겠고요. 세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겠고 보통 이렇게 3문단입니다. 보통 이렇게 3문단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2번 문제는 A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1번과 3번 문제를 풀 때는 이제 2문단을 제외하고 1문단과 3문단 단서로 해서 한 문단당 한 문제씩 문제 나오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독서는 이런 인지 행위다.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선 초인지가 중요하다. 뭐 초인지 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중요하겠죠. 그럼 이 중요한 초인지가 뭐냐?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점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한 8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X, 틀리는 거 고르라는 문제가 되게 되면, 아니,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얘 A가 그럽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무시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얘 계속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전 찾고 이러면 끝까지 가지를 못했고요. 그런데 또 등장을 합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러니 이제 문맥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가정하겠다. 이게 점검 조정한 거죠? X입니다. 예, 계속 사용하겠대요. 그러니까 이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 1문단에서 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리고 뭐 누구나 그래요. 저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뭐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예. 막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가 오늘 저를 막 칭찬을 합니다. 살 빠졌냐고 물어보고 막 얼굴빛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마지막에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요번에도 이렇게 선택한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초인지를 활용해서 점검과 조정, 이 중요한 부분을 되풀이를 하겠다.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또 X입니다. X. X. 틀리는 문제는 새로운 전략이 이제 만들어졌으면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음, 새로운 전략이 만들어졌을 때 반복하지 않는다. 또 그대로 있다가 또 정답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로 선택한 전략 점검과 조정은 무한 되풀이가 돼야 되는데 제외시키겠다. 그러니까 음, 음, 이게 주로 이제 자습을 하는 학생들은 그냥 다 읽어요. 전부 다. 모든 글들을 전부 다 읽은 다음에 푸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푸는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2번 문제를 풀고 틀린 거 고르는 문제, 틀리는 거 고르는 문제. 조정 점검하라고 그랬는데 조정하지 않는다. 그거부터 찾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되풀이 반복해야 되는데 되풀이 반복 안 한다. 이렇게 찾게 되겠고 그러니까 일단 모든 글들을 이렇게 다 읽으니까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지문을 독해를 할 때도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낼 거야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게 어떤 뭐 출제 원리를 뭐 원리 중심의 수업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오글오글하지만 소장님 뭐 저 출제자의 눈 뭐 이런 거. 예, 학생이 문제를 좀 지배를 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풀면 요번에 첫째 지문부터 학생들이 좀 자신감 가지고 뒤로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음, 두 번째 지문 보면 경마식 보도인데 여기서 저기 학부모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지금 EBS래 대치동에서 존재하는 모든 파이널 문제 다 풀어봤거든요. 예, 뭐 이감, 한수, 상상, 바탕 다 풀어봤는데요. 요 경마식 보도 중요하다라고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만든 문제 하나도 없어요. EBS 수능 특강 사회문화 7강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건 너무 쉬우니까 빼고 선거가 그동안 사회진문에 나왔으니까 빼고 뭐 되도 않는 뭐 말들 붙여가면서 이거 적중 대치동에서 하나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적중은 그런 것 같아요. 적중은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적중의 수혜는 강사가, 피해는 학생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 어머님들 이렇게 설명해 들으면서 좋은 강좌 선택하실 때도 막 무슨 뭐 적중 부르짖고 뭐 내 어떤 모의고사에서 몇 개의 지문이 나왔고 좀 이런 거는 일차적으로 좀 걸러 주시는 것이 맞다. 라고 간곡한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경마식 보도인데요. 경마식 보도로 시작을 해서 경마식 보도로 끝나게 되는 지문입니다. 이러면 일단
2단으로 독해를 들어가야 됩니다. 경마식 보도의 장점 그리고 단점. 예, 크게는 두 개 분류입니다. 뭐 다른 류의 보도들도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한 가지 보도 방식만 나오니까. 자, 그럼 어디에서 끊어야 되느냐 하면요. 만. 예, 하지만 전과 하지만 후를 끊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밑부분의 전제가 글의 90%는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5줄은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장점입니다. 장점. 그래서 경마식 보도는 선거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예, 선거에 관심이 없던 국민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장점을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의 이제 문제를 풀 때 나머지는 전부 다 체크가 돼 있는 부분에서 문제 나왔거든요. 이러면 장점부터 가자 해서 정답 5번 오면 됩니다. 요거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 오면요. 얘도 그냥 좀 차분한,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주는 문제거든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 이거 글 읽을 필요도 없이 3번 거짓말이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하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 이건 비대관계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관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냥 주는 문제들, 예, 이런 부분들 좀 학생들이 좀 빨리빨리 풀어내 줘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앞부분 글 읽으면서 이제 스텝이 꼬여버리기 시작을 하면 이런 문제들도 되게 어렵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니은인데 이것도 이제 계속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들어갔는데 다수 의견은 대표자 몇 명만 뽑아서 선거 방송을 하자 토론회를 하자는 겁니다. 몇 명만 뽑아서. 그리고 소수 의견은 거기에서 이렇게 뭐 지지율이 5%가 안 돼도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지 못한 소수 정당이어도 다 참여를 시키자라는 얘기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이해하고 독해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인 허점을 치명적 강력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 장점 좋은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장점 유명해졌습니다. 세 번째 장점 초청해야 되는데 초청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A 다수 의견의 입장이 약화된다. 왜냐하면 A는 대표자들 몇 명끼리 토론을 시키자는 입장이고 B는 전체 다 토론을 시키자는 입장이니 여기에서 이렇게 대표 몇 명에 포함될 만한 인물이 포함되지 못했을 때 A의 입장은 약화된다. 예, 이 부분은 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지금. 요 정도 이렇게 읽어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이 보시기에도 아이가 많은 글들을 읽고 독해력을 높였어요. 그리고 뭐 기출 문제가 됐던 EBS가 됐던 문제들을 풀었어요. 근데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들이 원래 5문제 정도였는데 이번에 10문제 정도가 들어가면서 음, 이렇게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음,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요게 유일한 표인데요. 예, 요게 유일한 표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게 공직선거법하고 그리고 언론단체 그런 법령들이 있는데요. 나를 보면 나에서도 오차 범위 안에 후보들이 경합할 때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를 밝히지 않은 채로 누가 1등, 누가 2등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도 오차 범위 안에 있을 때 경합만 되고 누가 1등이고 2등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읽고 나와 다의 공통점은 누가 1등 2등 말하면 안 된다. 이 부분으로 공통점을 잡아가지고요. 여기에서 7번 문제 이렇게 왔을 때 조금 앞섰다. 누구는 3등이다. 이렇게 우열, 서열 잡는 거 나에 위배된다. 오케이. 다에 위배되지 않겠다.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된 거죠. 경합이란 표현만 가능하고 누가 1등이든. 그러니까 요것도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6번, 7번 이런 난이도가 되게 많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요 이상치 결측지도 올해 EBS 수능 특강이었습니다. 무난하게 출제가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철학 지문입니다. 요번에 이제 뭐 그 첫 번째 가지문은 한비자로 시작해서 한비자로 끝나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송나라 때 왕안석, 그리고 원나라 때 오징, 그리고 마지막 명나라 때 설예. 이렇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송나라, 그리고 원나라, 그리고 원나라 쇠퇴하고 명. 이렇게 되면 가는 시간 정지돼 있고 나는 시간 보인다. 요거 단골 출제 유형이고 우리 전국 1등도 그랬잖아요. 기출 중요하다. 그래서 기출로 문제 루틴을 딱 파악해주고 거기에 계속 내용만 바뀌는 거니까 가에는 시간 흐름 없고 나는 시간 흐름 있네. 이런 거 이제 기출 공부해서 그거 골라주면 되겠거든요. 예, 그 특정한 개념은 글 전체가 전부 다 노자의 도였습니다. 노자의 도에 대해서 가의 한비자 그리고 나의 왕안석, 오증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 되겠고요. 예, 학생이 뭐 공부를 막 열심히 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 맞추면서 시간이 줄어들고 결국 80분 안에 전부 다 풀어들게 되는 거지. 지금도 이렇게 보시니까 막 이상한 그림이나 복잡한 그래프 같은 것들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전소설 김원전 요거 수능 완성에서 또 출제가 됐고요. 무난하게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김종길 문 이거 저도 처음 보는 시입니다. 이거 대치동에서 적중 아무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적중 다시 믿지 마시고 그리고 요 정급별의 가지가담을 넘을 때 얘도 EBS 연계 잘 됐고요. 그리고 유한준 이즘을 논함 요게 막 이중부정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어려울 순 있었어요. 뭐 막 이런 식으로 너는 있는 것이 병이냐?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그럼 있지 않는 것은 애들 이렇게 막 이중부정되면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기술적으로 잊지 않는다 그럼 기억.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유한준이의 생각은 잊어야 될 것은 있고 꼭 기억해야 될 것.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나라 걱정하고 나라에 충성한다. 이런 건 기억해야 된다. 그냥 그런 글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전국 1등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골목안입니다. 박태원. 저 박태원 나올지 몰랐습니다.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그리고 천변풍경 요즘 10년 안에 두 번이나 나왔던 작가이기 때문에 박태원 또 나오겠어? 해서 지금 올해 난소공 조세희 작가 돌아가시고 또 EBS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년도에 최인훈 광장 작가도 돌아가시고 이러면 추모하는 의미로 한번 내주는 모습 보이는데요. 2010년도 박완서 남옥처럼 박태원 또 낼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적중 믿지 마시고요. 우리 학생이 어려워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 1등 학생. 일단 첫 번째, 줄거리가 없어요. 이렇게 앞부분 줄거리가 없이 한참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애들은 긴장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투리도 많으니까 얘기도 좀 짜증나고 한 집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갑툭 튑니다. 뛰어나오죠. 갑순이 할머니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근데 갑순이 할머니가 정이 엄마예요. 음, 여기서부터 아이들 스텝이 꼬여요. 아니 그냥 얘를 이 두 번째 문장 주어를 정이 엄마가 뛰어나왔다 이러면 아이들 안 힘들거든요. 갑순이 할머니가 누구지? 이게 정이 엄마. 그리고 또 갑순이랑 갑득이랑 이름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둘이 남매 아니에요. 이 갑득이 엄마가 정이랑 싸우고 있었고, 그러니까 갑순이 할머니 정이 엄마가 뛰어나와서 이 둘의 싸움에 대해서 이 갑득이 요거 일제강점기 때 요거 그 머슴 출신 한여 출신 평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그런 행랑 것들 싼 것들하고 왜 싸우냐 우리랑 수준도 안 맞는데 어떤 이런 식의 시대착오적인 신분제에 의한 발상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국 1등이 힘들었었던 건 정의 엄마를 갑순이 할머니, 정의의 딸이 갑순이거든요. 갑순이 할머니로 정의 엄마 명칭을 잡은 게 첫 번째 힘들었던 이유. 두 번째, 갑순이랑 갑득이랑 갑갑 들어가니까 이거 둘이 남매 같거든요. 가족끼리 싸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문제를 냈어야 되나? 전 이번 수능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막 시간 낭비하고 가뜩이나 긴장될 때 머리도 잘 안 돌아가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막 문제 틀리게 하는 게 과연 국어 실력인가? 그래서 지금 악의적으로 여기 앞부분 줄거리도 안 줬잖아요. 인물 관계 가지고 아이들 혼란 겪게 만들려고. 예, 그래서 이런 인물 지칭 추론 때문에 아이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요 김인겸의 일동장류가 요거 김인겸이가 일본의 신사유람단 파견 가서 쓴 거 역시 수능 특강이었고요. 그리고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중략 이전 부분이요. 요렇게가 EBS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중략 이후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저기 학부모님들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중세 문법이 없습니다. 아래야 반치음 이런 거 싹 빠져 있거든요. 예, 현대어로 좀 많이 풀어서 줘서 고전 시가에 대한 부담감은 예년보다 훨씬 더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밑에 있는 작품 이제 유박의 화암구고 얘가 이제 비연계로 학생들에게 독해 주는 문제인데요. 예, 역시 뭐 그냥 현대시처럼 이렇게 많이 풀어줘서요. 중세 고전 시가 예전 3년 전에는 막 아래야 반치음 이런 15세기, 16세기 문법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요런 거 이렇게 고전시가 해석하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신경 많이 쏟을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문법, 언어 매체와 이렇게 화법과 작문 다 비슷하고요. 뭐 만점 맞은 학생들 되게 많고 선택 과목에서 학생들이 힘들어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총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화면 공유 마치겠습니다. 아, 네. 이런 종류의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러면 일단 이거는 이제 선생님고 지금 올해 이제 25년도 쭉 플랜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남은 1년 동안에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음, 요 이제 저는 학생들이 좋은 지휘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스텝 1 오케스트라 요렇게 이제 안내를 드립니다. 예, 80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전국 1등도 그랬잖아요. 시간 부족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됐고 부담이 됐다. 이 학생들은 시간도 없는데 뭐 이게 킬러다 준킬러다 뭐 이거 판단할 시간조차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풀어야 될 고마운 문제 3분의 2입니다. 30문제. 빨리 지금 풀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좀 미뤄야 될 준킬러 문제, 시간 조금 오래 걸리는 문제, 일단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 요 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공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나 문장 단위의 해독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우리 그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하는 조언이 숲을 봐야 돼. 나무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시야가 너무 좁으니까 그 전체적으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지 한 문단 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문단에서 세 번째 문제를 내게 되고 2문단은 어차피 체크가 돼 있고 3문단은 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좀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해독을 넘어서 전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논리 구조라는 부분이 거창한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마식 보도로 시작해서 경마식 보도로 끝난다. 그러면 이번에 논리 구조 잡을 때는 장점과 단점으로 잡아야지. 라는 부분이랄지. 아까 철학 지문입니다. 첫 번째는 한비자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비자가 있고 계속 노자의 도가 오고 있으니까 노자의 찬성을 한 부분, 찬성하지 않은 부분 이렇게 이원화시키면서 논리 구조 잡는 이런 부분들로 학생들 전체적으로 숲을 바라볼 수 있는 독해, 시야를 넓혀주는 작업이 일단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스텝 2 이제 2단계 EBS가 나옵니다. 이제 구정 연휴 지나면 EBS 수능 특강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문학 우리 경마식 보도랄지 박태원 골모간 이거 대치동에서 못 맞췄다니까요. 못 맞춰요. 절대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EBS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뭐 이거는 나와 이건 운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세밀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국어 실력이 낮은 학생들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미 뭐 1학년, 2학년 때 1등급을 놓치지 않았던 학생들은 EBS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근거가 반수생들 있잖아요. 반수생들 9월 달에 들어오면 수능 특강 안 풀어본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전년도 수능 1% 나온 학생들은 1등급 가뿐하게 넘깁니다. 뭐가 나와도 읽어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3등급 이하 학생들은 EBS,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 학생을 가장 혼낼 때가 선생님 여기서 나올 만한 것 좀 찍어주세요. 아유 안 돼.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럼 요거 찍어가지고 맞추면 그거는 내가 운이 좋았던 거야. 근데 피해는 네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 미리미리 해. 라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스터링 연마합니다. EBS 교재 수능 특강 많습니다. 300쪽이고요. 그리고 수능 완성은 5회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400쪽 되거든요. 400페이지에 대해서 국어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잃을수록 EBS 교재에 대해서 꼼꼼하게 연마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SOS 저 뭐 서밋 오브 스킬의 정상에 오르다. 근데 이제 1번, 2번 이렇게 다 맞춰도 7개월이 금방 갔어요. 남은 3개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들 유형화, 이건 이제 기출 문제로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뭐 비문학에서 시간의 흐름, 아까 전처럼 뭐 저기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이렇게 되면 한 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된다. 이거 단골 유형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사회지문에서 언론의 자유와 시민들의 알 권리, 이게 동시에 간데 이게 충돌이 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형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스킬입니다. 뭐 문제풀이 스킬이면 뭐 많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그래프입니다. 경제지문에서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직선으로 쭉 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맞는 거를 고를 때 이게 예상대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지문에 있는 이론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꺾여요. 굴절이 돼요. 이러면 이거 변수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틀린 거 고르라는 문제가 더 맞으니까요. 그래프가 이제 굴절되는 모습 보일 때 이게 뭐 수요 공급도 그렇고 환율이 들어가도 그렇고 금리가 들어가도 전부 다 푸는 방식 동일합니다. 굴절이 돼 있을 때 이럴 때는 뭐 예측대로 예상대로 이런 부분부터 좀 먼저 골라라. 예, 이런 수업들 스킬 수업들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해서 좀 학생들 부족한 준비 부분 메우고 있고, 예,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일단 선생님 뭐 시간표를 여쭤보기 전에 일단 질문들이 좀 몇 개 저한테 온 게 있어 이거 전달해서 좀 여쭤볼게요. 3개 정도 왔는데 일단 제가 채팅창으로 일단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 국어를 풀어보니까 모르겠어요. 예비 고3인지 아니면 현역 고3이었는지 모르겠는데 4등급 이하, 4등급 정도 나왔다. 뭐 5등급일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2등급까지는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뭘 좀 주의해야 될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일단 시간 배분 잘해줘야 되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스텝 1에 있는 판단력, 이 부분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지 조금 뒤로 미뤄야 되는 문제인지 그러니 일단 70점 후반대를 이 판단력으로 확보를 하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 친구한테 선생님 수업에 오라고 하면 지금 하고 계신 수업들 중에 어디로 오면 좋을까요? 지금 4등급 이하 나왔으면요. 예. 4등급 이하 나왔으면 근데 이제 여기서 음, 평상시에서도 4등급 이하가 나온 학생이면 평상시에서도 4등급 이하가 나왔으면 월요일 저녁에 있는 엘브라운 수업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음, 평상시에는 그냥 그래도 1, 2등급이 나왔는데 요때 이제 수능은 뭐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풀었는데 유형이 좀 달라졌으니 4등급이다 그러면 목요일에 이제 우리 학원, 뭐 음, 월요일에 이제 그쪽에 소장님이랑 같이 있는 메디스카이랩 강좌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도 곧잘 2, 3등급 나왔었으면은 목요일 반으로 오는 거고. 맞습니다. 저 2학년 때, 2학년 모의고사 때 뭐 1등급이란 학생, 요렇게 지난주에 개강해가지고 요거 수능 풀리니까 걔도 4등급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1등급이 예,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아, 예. 이번 수능이 좀 어렵긴 어렵군요. 이렇게 일단 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친구는 요 친구보단 잘하는 친구 같은데 어,
이번 수능을 풀어보니까 2등급 정도 된대요. 그런데 예. 내가 1등급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좀 시간 제법 걸리는 문제 10문제 중에서 이제 반 정도를 맞춘 학생인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요 문제를 맞추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요 문제를 맞추려면 문제가 여기서 요 예를 다시 풀어봐서 맞추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과연 이 5문제를 여유 있게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가? 80분 안에. 그래서 요 문제여서 일단 예, 빨리 읽고 빨리 풀 수 있는 요렇게 이번 수능 45문제에 대해서 7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요런 좀 시간 줄이는 훈련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하나 질문이, 네, 또 하시면 아까 이제 1등급 안에서도 표점이 크게 갈렸는데, 예, 이거는 이제 그러면 그 안에서 몇 문제 정도 차이가 난 거냐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 예. 저 그 1등급 커트라인과 그리고 표점이 지금 한 15점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15점 정도 차이가 났는데 네. 요게 1등급이 85점이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85점이면 15점의 격차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등급이 95점이 됩니다. 95점이 되면은 요 격차가 5점 안으로 이제 줄어들게 돼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뭐 만점자가 극히 드물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1등급 80점 후반대, 한 87, 88, 요 정도 1등급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번에 수능을 다시 풀어봤을 때, 아, 이거 다 맞출 수 있대요. 전부 다 맞출 수 있다라고 그러지, 다시 풀어봤을 때, 이거 못 맞춘다,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제가 풀어본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음,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예, 음, 예. 시간만 더 있으면 다 풀 수 있었는데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도 시간은 어차피 부족할 거란 거죠. 그러니까 더 빨리 읽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학생들이 시야가 넓어서 이게 글을 읽으면서 계속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출제 길목들을 막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다 읽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없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함정으로 빠지기도 하고 기복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직접 질문 주신 게 하나 있는데 한번 예.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어 매체가 문법 강의거든요. 근데 문법 강의가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기 전에도 고3 선생들은 문법 강의를 정규 시간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 의문 변동, 그리고 맞춤법, 그리고 중세 문법, 그리고 문장에 있는 높임, 피동, 인용, 부정 등 1학년 때 애들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뭐 문장 성분, 그리고 품사 이런 거 다 했잖아요. 3학년 때 문법을 갖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요. 그게 필요한 학생보다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과목 나머지기 전부터도 한 1학년이나 2학년 국어에서는 이렇게 문법에 대해서 학생들 이렇게 선생들 수업 시간 3시간 안에 집어넣었지만 3학년 때는 안 넣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법은 그렇습니다. 문법은 2024년도의 수능 특강과 2004년도의 수능 특강 다르지 않습니다. 1988년도에 맞춤법 통일안 나오고 나서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뭐 올해 신상 강의를 고집하실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명한 인강, 그 유명한 인강 들으셔도 되죠. 그런데 뭐 다 똑같습니다. 다른 말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이거 지금 완성 안 됐으면 겨울에 꼭 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수능 국어에서 문제 보기부터 읽고 그 후 지문 보고 답을 정한다. 그리고 이거는 반반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만점 받는 제자들 보면 문제부터 읽었어, 글부터 읽었어라고 얘기했을 때 만점자도 정확하게 반반입니다. 그런데 이거 무조건 문제부터 봐, 무조건 보기부터 봐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제가 올해 수능 파일 우리 채팅방에다 띄워놨는데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부터 보는 게 유리하겠고요. 그리고 12번, 13번, 14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부터 보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무조건 문제부터 봐.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12번, 12번, 예, 10, 예,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부터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고, 14번 문제도 문제부터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15번을 보면, 아, 기억은 왕안석과 오징인데, 도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게 아니니 도가 나중에 존재하는 거구나. 그리고 니은은 규범은 도가 현실에 나타나는 거구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나 없나 왕한석과 오징이 학자에서 15번 같은 문제는 문제부터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게 유리하겠고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부터 읽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부터 보기부터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빠르게 읽는다. 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신지 모르겠어서. 예,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15번 문제는 문제부터 보는 게 좋고 나머지는 글부터 정독을 하고 전체적으로 아 노자도에 대해서 각각의 학자가 어떻게 얘기했구나라고 자기가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풀었어야 되는 문제지 예 이거는 뭐 문제부터 보기부터 이런 거는 지문에 따라서 예 올해 수능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작년 수능은 아니고 내년에는 다를 수 있고 이건 이런 식으로 유형화시킬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님들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막 그 선생들 중에서 보면은 무슨 뭐 보기에 세 가지 유형, 비문학에는 뭐 세 가지의 보기의 유형이 있고 뭐 문학에는 다섯 가지 보기. 올해 수능 한번 봐보세요. 그 유형으로 문제 풀리는지. 그런 설명들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인터넷 강의나 현장 강의로 요런 그런 어떤 뭐 유형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교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 수능 그렇지 않았어요. 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일단 겨울에 저희 학원 목요일 거는 개강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목요일 저녁 강의가 있고, 그다음에 월요일에 엘브라운에서 하시는 거고, 예. 요 두 반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그러면? 예, 목요일에 메디스카이랩에서 하는 강좌는 제가 요 학생들을 2학년 때부터 이제 가르친 거죠. 오래 가르치고 있었어요. 우리 네. 학원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2등급은 다 단단하게 만들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1, 2등급 학생은 목요일 반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음, 그리고 지금 월요일에 하는 반은 새로 만드는 반입니다. 음, 새로 만드는 반이기 때문에 일단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좀 독해도 더 꼼꼼하게 하고 음, 그리고 문제도 정확한 핵심만 짚고 넘어갈 때 음, 다른 어떤 매력적인 오답들에 대해서도 더 좀 차분하게 대신 진도는 좀 느리겠죠. 예, 음. 이렇게 기초를 탄탄히 닦고 싶은 학생들은 월요일로 안내를 드린 겁니다. 혹시 뭐 다른 요일에 또 다른 학원에서 지금 예정인 수업이 있을까요? 요 월요일, 목요일 두 반 말고는 아직 없으신가요? 오픈은 이렇게 두 개를 해놓을 거고요. 음, 대치동 지역에서는요. 그리고 강동 지역 한 군데 나가기로 했습니다. 1월 달에. 강동에 이제 YCC라는 학원 네, 화요일에 출강을 하고 예, 화요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 반이어서 아, 혹시 서울과학고하고 경기과학고 지금 3학년 이 수시 말고 정시 뭐 의대 준비하시는 학생 있으면 음, 저 그 팀 수업 충원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고 팀 수업을 하신다는 거죠, 고3들. 예, 예, 지금 현재, 예, 거기 12명씩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음, 그래서 음, 충원될 때는 12명으로 약속을 드렸으니 혹시라도 뭐 한 명씩 이렇게 빠지게 될 때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에 선생님 연락처가 안 올라와 있어 혹시 연락처를 하나 채팅창에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혹시 뭐 다른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 질문을 좀 채팅창으로 주시고요. 뭐 프라이버시가 걱정이 되시면 네, DM으로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대각선 읽기를 아예 기술적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도 있으신가 보네요. 이거는 그냥 많이 읽다 보면 본인 스스로 보통 터득해서 하게 되는 게 대각선 읽기인데, 음,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거 하나는 이게 풀었던 예, 질문이 또 나오면 예. 정답률이 올라가나요? 문제가 바뀌어도. 풀었던 문제를 또 풀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연계 출제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 뭐 봤던 이제 지문이나 제시문이나 아니면 뭐 문학 작품이 또 나왔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연히 다를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더 정답률이 올라가나요? 예, 올라갑니다. 음, 그러니까 그, 저기 1등급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최상위권입니다. 1등급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가 된 문제와 안 된 문제에 대해서 차이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맞춰요. 그리고 이런 게 EBS에서 나왔어요. 의존도도 되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3등급, 4등급, 그러니까 5등급 이하는 어차피 EBS를 제대로 봤을 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음, 3등급과 4등급 학생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가 된 문제와 연계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많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면접이나 노출 같은 걸 풀리다 보면 이제 오히려 애들이 봤던 점이 또 나오면 오히려 그 예전 기억에 자꾸 사로잡혀가지고 물어보는 포인트가 다른데 오히려 저 오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또 수능은 또 다른 문제군요, 이것이. 근데 저 요렇게 JK 어머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대각선 읽기라는 게 이제 요렇게 이제 읽을 때 근데 저 수능창 한번 띄워서 들어가면 그게 중요한 단어가 대각선 말고 대각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1시 방향에서 5시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예. 11시 그러니까 요렇게 11시 방 한비자라는 거부터 해서 대각선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대각선 살짝 윗부분에 노자에 대한 해석,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가 혼란기였다라는 얘기도 되게 중요하고, 아니, 여기에서 글을 지금 줄별로 읽으면서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를 뽑아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리 구조를 짜야지, 이게 대각선 말고 대각선에서 사각에서 중요한 단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요 방법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른 분들은 또 궁금하시거나 질문 없으실까요? 네, 다른 질문들도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강진호 선생님, 우리 그 금요일 밤인데 쉬시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3월 달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그거 끝나고 또 분석했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 모시고 자리 한번 또 마련해 주세요. 제대로 분석해서 또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